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님을 특별히 초대해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속사정을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면서도 구속 4번, 무죄 4번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의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 역정을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 의원님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호남의 3대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석한 두뇌 소유자입니다. 공부 달인이에요. 서울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 16회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을 거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 지금으로 치면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합쳐놓은 그런 막중한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을 밝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른바 원로비 사건에 휘말려서 청와대를 떠난 뒤 2000년, 그러니까 16대가 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보성, 화순 지역에서 당선되어서 지금 4선 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은 정치 입문 후 새천년 민주당 사무총장, 그 다음에 민주당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장, 20대 전반기, 그러니까 이번 국회 전반기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 의원님, 워낙 이렇게 경력이 화려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개하는 데 꽤 걸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시 인사 한 말씀 드리시죠. 우리 지금 인기 절정에 있는 고영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을 고영신TV에서 초청을 해서 여러가지 현안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제안을 받고 시청자 여러분을 뵌다는 그 생각에 좀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고영신 이 박사는 아주 예리한 분이고 정론 직필의 언론인으로서의 대명사를 갖고 있는 데다가 평론가 시절에 대부분은 많은 국민이 참 예리한 사람이구나, 대안을 제시하구나, 저기는 공사로 구분하구나, 인정사정 없구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오늘도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할까 좀 두려움이 좀 조금은 있습니다. 어여쁘게 봐주시고 또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이 너무 붕 뛰어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과찬을 해주셨는데요. 자, 박 의원님, 그럼 당내 현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또 김관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권파, 당 지도부의 퇴진을 둘러싸고 그동안 내홍이 계속되어 왔는데,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는 물러났습니다만은 지금 퇴진파에서는 손학규 대표도 같이 물러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승민, 안철수, 바른미래당 창업주 두 분이 손학규 대표와 호남계를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헤게모니 싸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념 논쟁 내지는 정책 싸움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과연 이 내홍의 본질은 뭡니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헤게모니 싸움이고, 예. 더 나아가서는 이념을 우경화시켜가지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을 접근시키거나 아니면 전리품으로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복귀하려는 분들의 내부의 그 전략이 꼼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창당할 때 영호남
화합, 또 바른 미래에 대한 준비, 공생적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서 네. 정말로 이제 바른 정치를 하는데 책임지고 사명을 다하겠다 출범했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저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 싸움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까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 대표가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당에 대한 비전을 좀 제대로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퇴진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퇴진을 요구한 분들은 그러면 손 대표가 퇴진한 이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비전과 보관과 구상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느 소위 바른정당계에 있는 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손 대표 퇴진에 협조를 좀 요청을 해서 그럼 손 대표가 퇴진한 다음에 당신네들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느냐,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비전이 뭐냐 했더니 뭐 대뜸 자유한국당과 연대 그리고 통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른미래당을 출범시킬 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완전히 시대의 기만극을 펼쳤던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되고 우리 지금 고 박사께서도 뭐 안철수, 유승민을 창업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닙니다. 창업주가 어디가 있어요? 창당할 때 초대 주도적으로 창당을 했다 그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 두 분이 주도했다. 근데 그런 것은 좀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 당내 여러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출범할 당시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그런 것을 꼭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말은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손 대표가 퇴진해야 되고 손 대표는 여기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어떻게 됐든 손학규 대표 체제가 당을 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지지율도 잘 아시겠지만 뭐 아주 낮은 상태이고 또 손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DJYS 이후에 우리 정치계를 이끌어온 중진 정치인이자 뭐 거목간일은 아니지만 우리 정치계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분이신데 과연 국민당이 원래 표방했던 대로 소위 말해서 중도개혁이든 보수개혁이든 실용주의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념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차제에 이렇게 손 대표가 깨끗하게 뒤로 이선으로 물러나시면서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것도 한 방안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손 대표를 개인적으로 무슨 비유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지금 손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9월 달까지 제가 보관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만약 지지율 10%가 되지 않으면 제가 물러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지율 10%가 세월이 간다고 해서 괜히 뭐 하늘에 올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러려면 소위 말하는 비전과 전략, 구상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흔들어대니 멀미가 나가지고 어떻게 손 대표가 그 구상을 할 수 있으며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총선이 그래도 1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손 대표의 약속을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손 대표가 너무 퇴진이 늦다 한다면 먼저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 쪽에서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지지를 올려가지고 내년 총선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겠다고 하는 비전, 구상, 보관을 내놔라. 뭐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어떻게 됐든 그 패스트 트랙에 민주당에 같이 패스트 트랙에 동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보면은 한 지붕 두 가족. 전혀 세 가족도 됐어요 지금.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뭐 정치적 이념적 그런 성향도 물론이지만 어떤 동지에 하나의 동지에도 없는 분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패스트트랙에 같이 동승한 것은 당 간판을 좀 지키고 또 비례대표 몇 석을 넣겠다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얄팍한 술수가 아니냐. 그런 또 비판론도 있거든요. 아니, 사실은 국민이 얼마나 동일하신지는 뭐 좀 견해가 있을 수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 문제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손학규 대표가 뭐 단식까지도 하셨죠. 하고, 그리고 뭐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동의를 하고 다른 기타 군소 정당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패스트트랙까지 왔는데 패스트트랙을 두고 우리 당에서 완전히 쪼개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한쪽은 자유한국당 사람이 돼버리느냐 또 한쪽은 민주당 사람이 돼버리느냐 그렇게 비춰졌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법안이 지금 현재 법안대로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한다면 나는 반대표를 기꺼이 던지겠다. 네. 도저히 안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이대로 본회의에 가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까지 약 330일 정도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린다는 이야기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논의장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가서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그 반대를 이렇게 행동으로 뭐 아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아 바른미래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또 악평을 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2중대, 3중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이 당초의 그런 다당제의 그런 그 착근이랄까 그런 취지와는 달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근데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그 동의를 하는데 거기다 하나 건부를 붙이자. 그러니까 공수처법하고 수사권 조정안을 붙여가지고 올려준 건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아까 민주당 1중대, 2중대가 아니냐 바른미래당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 패스트트랙 문제만 갖고 본다면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1중대냐 2중대냐 그런 비난을 받을 겁니다. 네. 또 그렇게 볼 측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청와대나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미끼로 선거법을 던져놓고 자기들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선거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의정에 반영시키는 다당제를 정착시킨다기보다는 상당수 국민들은 이것은 민주당이 과반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소위 말해서 2중대, 3중대 범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는 또 그런 반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왜 바른미래당이 자기의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동성하느냐. 아니, 이런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바른미래당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전신이 국민의당 때는 민주당보다도 의석은 3분의 1도 안 되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면서 정당 득표율은 1.2%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를 바꾸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반대를 하다가 연동 비례대표제로 합의를 해줬거든요. 검토한다.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니 논의를 하자는 건데 그것도 안 하면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 바로 동물국회를 막자는 것인데 이제 동물국회는 더 재현이 되고 이제 식물국회가 만연이 돼 있고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고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을 보면은 아마 뭐 바른미래당에 있는 우리 박 의원님을 비롯해서 당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과연 저당이 지금과 같은 저런 상태에서 총선까지 간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 간판을 유지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뭐 비판이랄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 말씀이죠. 지금 우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반사익을 한국당에서 본다는 그런 측면의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정농단으로 파면을 당해가지고 한 분은 구속돼 있고 한 분은 부정부패로 또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표를 주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다 구호일 뿐이고 지금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 있으며 없지요. 행복은커녕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 하고 옛날 같기만 해달라고. 국wan이 명관이라는 얘기가 지금 그렇죠. 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 적폐는 계속 쌓아가면서 적폐 성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적폐, 신특권층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요.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라 삼천리 적폐강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당들이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내년 총선 때에 제3의지대에서 중대자 또 내지는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갈 제3의 정당이 없어가지고 국민의 선택지가 좁아져 버리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국민들은 또 그 거대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3정당이 출연하고 역할을 할 기회는 정말로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벌써 바른미래당 창당하기 전에 국민의당의 중추 세력들이 쪼개져 가지고 분열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으로 말하면 부실한 사람이 돼버렸어. 부실한 정당이 돼가지고. 옳은 말씀입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게 뭐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뭐 정계 개편의 태풍이 불면은 휩쓸려 버리지 않겠나. 이러다 보니까 저희 당에 지지를 주고 싶어도 아니 없어질 정당에게 누가 지지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거대 양당 정치 폐해를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면서 제3의 정당 정말 중재자 역할도 하고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정당을 기대하면서 국민의당을 또 지지해 줬지 않습니까? 또 바른미래당이 생겼으면 자신들이 표방한 대로 개혁적 정당, 뭐 그것이 보수개혁이든 진보개혁이든 실용주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없고 싸움만 한 것만 보여줬어요. 그런 것은 어쨌든 정치인들이 책임져야지 그걸 국민들이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고 우리 좀 바른미래당 사태는 누구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바른미래당이 자초한 지금 불이고 불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가 융복합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국민을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같이 아우르는 다시 말하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고 최종의 가치는 실용과 중도 가치로 민생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는 정당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당이 아니겠냐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당 내에서 뭐 우리 당의 정체성은 개혁적 보수로 가야 된다. 아니면 합리적 진보도 함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좀 아웅거리고 있는데 아니 개혁적 보수는 뭐고 그냥 보수는 뭡니까? 이게 초록은 동색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은데 어떤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자.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하고는 아주 가깝잖아요. 가깝다기보다는 뭐 안철수 의원이 우리 박 의원님을 멘토로 생각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제 뭐 그분은 정치적으로야 뭐 한참 후배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독일에 연수랄까 뭐 공부를 하고 가신데 언제 돌아온답니까? 복귀하시나요? 글쎄요. 그 양반이 저를 보고 참 정치인으로서 참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이다. 저한테 여러 사람 앞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대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독일 갈 때도 저에게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언제 오겠다는 소식 한마디가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내가 이건 아니구나. 자숙을 하고 내공을 좀 길러야 되겠다 하고 한국도 아니고 조용히 정말 실력 기르고 반성하려고 간 분인데 본인이 이제는 됐습니다 하고 돌아온다 하면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하죠. 그런데 꼭 안철수만 있어야만 이 당이 수습이 되고 안철수가 와야만이 당이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은 그 안철수 소위 말하는 개라고 하는 몇 분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의원께서도 내가 언제 언론에 보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과 국민의당은 궁극적으로 합쳐져야 하지 않겠느냐. 총선 전에. 국민의당? 아니,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네. 민평당이죠.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는 과거 소위 말해서 제3지대론, 제3지대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민평당이든 또 바른미래당이든 또 다른 분이든 모셔와서 정당을 새로 만드는 게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민평당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하나의 그런 통합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더 선호를 하시는 건지 또 우선 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해져서 창당이 됐는데요. 네. 그때 창당하기 전에 이미 국민의당이 38명 의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남 지역구 의원 16분이 탈당을 해가지고 민주평화당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뭐냐면 그렇죠. 바른정당을 같이 통합하는 거 반대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저희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동지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3지대에서 3정당의 역할을 하라는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유권자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20%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폭발적으로 당을 성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열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부실해서 역할하기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 확장 차원에서 옛날 동지들이 다시 모으자. 그리고 또 하나는 틀림없이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 반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대단한 이탈이 있으리라고 엑서더스도 있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도 3지대에서 사무정당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함께하고 또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오는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는 국민들이 볼 때 진짜로 튼튼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모이는 당이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기 위해서는 세력 확장이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한 주가 일부에서는 그러면 바른정당 출신이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자 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뭐가 다르냐. 그것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분들이 국정농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여기는 수구 보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튀쳐나오신 분들이거든. 근데 이분들은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말의 성찬을 얼마나 국민에게 제시했습니까? 뭐 바른미래당 창당해가지고 별별 일을 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지지율이 좀 부진하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거랑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 말씀 내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치를 내 귀에 아주 단말만 하고 내 하는 일을 모든 걸 좋다고 평가해주고 그런 사람들 자기하고 뜻만 맞은 사람하고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해서는 정치가 안 되죠. 감정 골이 너무 깊어 있긴 한데 감정을 넘어서 이성으로 또 그리고 국민을 보고 우리 역할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세력 확장을 좀 하자 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당이 자강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자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강이 굳이 세력 확장 차원에서 다른 정당하고 3지대에서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 개인으로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은 지금처럼 자강이 안 된다 한다면은 결국은 제3지대에 빅텐트를 쳐가지고 다양한 세력들을 모아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하나의 정치 체제로서 정당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양강 소위 말해서 민주 한국당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또 그 선택지가 정당 없어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고민을 좀 해소해 드리고 또 새로운 정치단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당이 아니라 확실히 저 정당이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지대 빅텐트론을 제가 아이디 차원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뭐 꼭 바른미래당 차원을 넘어서 우리 정치권의 중진 그리고 어른이시니까 2년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정권을 경험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정말 외화 내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어차피 이 문재인 정권이 성공을 해야 우리 국민에게 정체된 보람을 드린 거고 또 그다음에 더 잘하는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게 하고 그런 건데 문재인 정권은 본인은 실패한 대통령이란 말 한마디만 들으면 끝날지 몰라도 국민은 한 번 실패한 대통령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다시 고쳐지기가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그동안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의 노력은 제가 평가를 하는데 사실 손에 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최면과 지금 한각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경제는 어려워져 버리고 일자리는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자라나는 애들에 대한 희망은 없어지고 적폐를 청단한다면서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들의 적폐는 계속 만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려고 정권을 다시 바꿨느냐 이러려고 촛불이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이라도 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국민들 아우성 있지 않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그것 좀 왜 그렇게 고수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분은 오를지 몰라도 이 세상의 모든 정책이 명감, 다시 말하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다 병존하거든요.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강조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 운용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났을 때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리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더니 절대로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무리가 없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본인이 주장한 그 논리와 가치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국민 아우성은 아예 들리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본인 주장에 집착하는 측면도 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3.8 운동권인지 무슨 좌파 말하는 그런 좌파 세력에 얹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본인 뜻대로 이렇게 전국 국정을 운영해 가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의 평가가 자주 통계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또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도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러면 본인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소신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을 위해서 자존심과 소신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국민은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더 겪고 그 상황이 악화가 되는데 내 자존심만 세워가지고 내 소신만 지켜가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뭐 거의 과거에 80, 90%까지 이렇게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뭐 방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무능, 실정 이런 것을 거듭하면서 호남에서도 기류가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니,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그 서민들 재래시장에서 영업하신 분들 또 조그만 그 금융업을 하신 분들 종교인들 이렇게 만나뵈면 도대체 내 주위에서는 문재인 정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여론조사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전화 걸려오면 답변합니까? 귀찮아서 안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호남이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 지지율이 60% 정도 됐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끝까지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호남에 더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여론과 여론조사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전국이 뭐 이렇게 경색되면서 국회가 지금 뭐 완전히 문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당은 그동안 뭐 민생 투쟁 뭐 대장정인가 이것을 뭐 오랫동안 또 했고, 이 패스트트랙법에 대해서 사과 내지는 뭐 철회를 하든가, 또 청와대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1대1 회동을 해서 담판을 짓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받아줄 의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부의장까지 하셨으니까 이 전국에 대한 해법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런 상태로 서로 싸우면서 계속 흘러가는 겁니까? 정말로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야당에게 국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주장이냐, 이걸 꼭 묻고 싶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혁입법도 많죠. 민생법안도 얼마나 쌓였습니까? 책임진 여권과 대통령이 먼저 어떻게 하든지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우선 없고, 예를 들면 아니 야당 대표가 1대1로 만나자 그러면 1대1로 만나면 뭐 대통령이 무슨 권위에 뭐 손상이 됩니까? 만나가지고 만나면 되죠. 설득시켜가지고 뭐 무리한 주장을 야당 대표가 하게 되면 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 대표도 그래요. 아니 지금 엄연한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자기들이 이제 뭐 120명 내외로 된 정당에 있으면서 그 전부 다 원상 회복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올렸던 법안 철회시키고 사과하라? 그건 안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들어올 것처럼 하면서도 안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깨끗이 그러려면은 나는 국회의원을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할랍니다. 그냥 사퇴하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국회의원직은 다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이게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데 국민 모두가 다 이건 국회의원 역할이 아니라고요. 저는 원래 배지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만 혹시 배지 타고 다니면은 저게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냐고 봉변당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아마 배지 타고 다니면 봉변당해요. 진짜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박주선 의원께서 낱마처럼 얽힌 전국의 해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쾌도 낱마의 해법이 되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어쨌든 6월 2일 일요일에 방송되는 2부에서는 4번 구속, 4번 무죄에 얽힌 흥미진진한 뒷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